1912년에 대서양, 인간의 손으로 빚어낸 가장 웅장한 걸작이 푸른 파도를 가르며 나아갑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그 거대한 철골 구조물이 햇살 아래 은빛으로 번쩍이며 마치 바다 위에 떠있는 도시처럼 위용을 자랑합니다. 푸른색과 흰색이 어우러진 선체는 당대 최고 기술력의 정점을 보여주는 듯했고, 갑판 위에서는 붉은 입술의 여인들이 화려한 모자를 흔들며 뉴욕의 스카이라인을 향해 환호하고 있었죠. 온갖 계층의 사람들이 뒤섞인 선실하는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1등석 승객들은 벨벳과 마호가니로 장식된 라운지에서 샴페인 잔을 부딪혔고, 3등석 승객들마저도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감으로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그들은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지금 이 배는 인류가 자연을 정복할 수 있다는 오만한 믿음을 실현해가는 중이라는 것을요. 뉴욕 항에 다가서는 타이타니코의 웅장한 실루엣은 도시의 회색 빌딩 숲 위로 더욱 압도적으로 솟아 보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부두에 모여 환영의 깃발을 흔들었고, 그들의 눈빛에는 경외심과 함께 이루 말할 수 없는 자부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단 한 명의 사망자도 없이 세계에서 가장 크고 호화로운 여객선 타이타니코는 예정된 항해를 마치고 뉴욕항 59번 부두에 완벽하게 접안했습니다. 그날 밤 대서양을 가로지른 이철의 거함은 단순한 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류 기술 문명의 정점, 즉 절대 침몰하지 않는 배라는 신화가 현실로 증명된 순간이었습니다. 신문들은 인간은 바다의 신까지 길들였다는 자극적인 헤드라인으로 가득 찼고, 각국 정부와 조선업계는 환호했습니다. 타이타닉의 성공은 안전 불감증이라는 보이지 않는 유령을 세상에 풀어놓았습니다. 이후 10년간 조선 기술은 상상을 초월하는 속도로 발전했습니다. 거대한 선박들은 안전보다는 속도와 호화로움에 초점을 맞추어 경쟁적으로 건조되었습니다. 타이타닉급이라는 이름 아래 길이만 300m가 넘는 강철 괴물들이 짙푸른 바다 위를 가르며 인류의 탐욕스러운 발자취를 새겨나갔습니다. 구명정은 여전히 승객 전원 탑승이 아닌 미관을 해치지 않을 정도로만 빛이 되었고, 무선통신 시스템은 여전히 조악하며 해빙 경고는 종종 무시당했습니다. 푸른 대양은 점차 더 많은 철골과 연기로 뒤덮였고, 그 아래에는 보이지 않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 그 빙산 충돌이라는 결정적인 재앙이 없었다면 인류의 오만함은 어디까지 치달았을까요? 끝없는 번영과 기술의 진보 속에서 인간은 스스로를 신의 영역에 두려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연은 언제나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그 대가를 요구하는 법입니다. 짙은 안개 속에서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항로를 오직 속도와 효율성만을 쫓아 나아가던 거대한 선단들, 그들의 운명은 이미 정해져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이 이야기가 앞으로 어떤 거대한 변화를 불러올지 우리는 이제 막 그 서막을 열었을 뿐입니다. 그 거대한 선단이 마주한 운명은 파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예상치 못한 황금기를 열어젖혔죠. 절대 침몰하지 않는 배라는 맹목적인 믿음은 인류에게 무한한 자신감을 불어넣었고, 바다는 더 이상 정복의 대상이 아닌 새로운 삶의 터전으로 여겨지기 시작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푸른 대양 위에 거대한 철골 구조물들이 서서히 그 모습을 드러내는 광경을, 마치 신의 손으로 빚어진 것처럼 웅장하고 미지의 문명처럼 신비로운 해상 도시들이 하나둘씩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금속성 회색과 에메랄드빛 유리로 이루어진 거대한 플랫폼 위에는 정교하게 설계된 빌딩들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올랐고, 그 사이를 수많은 인공수로가 가로지르며 생명력을 불어넣었습니다. 해수 담수와 플랜트에서 뿜어져 나오는 하얀 증기는 이 도시들이 끊임없이 숨쉬고 있음을 알리는 신호 같았죠. 그들은 단순한 정거장이 아니었습니다. 수십만 명이 거주하며 자급자족하는 독립된 문명. 해상 거대 도시의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도시의 중심부에는 투명한 아크릴 돔으로 덮인 거대한 농업 단지가 자리 잡았고, 그 안에서는 주황색과 보라색 빛을 발하는 수경재배 식물들이 빼곡하게 자라나 시민들의 식탁을 책임졌습니다. 돔 바깥으로는 거대한 파이프라인이 얽히고 설켜 도시 전체에 에너지와 생명수를 공급했습니다. 도시의 외곽은 거대한 방파제 역할을 하는 특수합금벽으로 둘러싸여 있었는데, 해질녘이면 이 벽들이 황금빛 노을을 반사하며 마치 바다 위에 떠있는 황금빛 성체처럼 빛났습니다. 이곳의 주민들은 전통적인 육지국가의 국경을 넘어 오세아니아 시민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들은 육지의 낡은 시스템을 비웃듯 해양 자원을 기반으로 한 독자적인 경제 체제를 구축했습니다. 육지와 바다를 잇는 거대한 무역선들이 줄지어 오가며 이 해상 도시들은 전 세계 해양 무역의 허브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 무역선들은 도치 대신 거대한 풍력 터빈을 장착하고 있었고, 그 모습은 마치 바다를 유영하는 미래의 거인 같았습니다. 새로운 문명이 탄생하자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육지 시간의 개념은 사라지고 모든 해상 도시는 통일된 해양 표준시를 따랐습니다. 새벽 6시
푸른빛이 감도는 중앙광장에서는 홀로그램으로 송출되는 대양의 노래가 울려 퍼지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화폐 또한 육지의 종이 지폐가 아닌 푸른색과 은사색으로 빛나는 하이드로 크레딧이라는 전자화폐가 통용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손목에 찬 단말기로 크레딧을 주고받았고 모든 거래는 투명하게 기록되었습니다. 해양법전이라는 새로운 법률 체계가 제정되어 해상도시 간의 분쟁과 자원 배분 문제를 다루었죠. 이 법전은 짙은 남색 가죽 표지에 은색 해마 문양이 새겨져 있었으며 모든 조항은 해류의 흐름처럼 유연하면서도 단호하게 구성되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해상도시의 투명한 교육돔에서 바닷속 생물들을 직접 관찰하며 자연의 경이로움을 배웠고 그들의 교복은 바다색과 산호색이 어우러진 신축성 있는 소재로 만들어져 자유로운 움직임을 허용했습니다. 기존의 육상 지리학은 무의미해졌고 세계 지도에는 대륙 대신 수십 개의 거대한 해상 도시들이 점점이 박혀 있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문화에도 거대한 물결을 일으켰습니다. 육지의 획일적인 유행은 의미가 그게 없어졌고 바다의 무한한 영감 속에서 새로운 예술과 트렌드가 피어났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 사이에서는 아쿠아비트라는 장르가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죠. 이는 파도 소리와 심해의 신비로운 울림, 그리고 빠르게 변하는 전자기타 사운드가 뒤섞인 음악이었습니다. 그들의 무대는 해상도시의 거대한 공중정원에서 펼쳐졌고 홀로그램으로 구현된 바닷속 생물들이 춤을 추는 가수들과 함께 어우러지며 환상적인 공연을 연출했습니다. 가수들은 해파리 촉수처럼 흐느적거리는 옷이나 물고기 비늘을 형상화한 은빛 의상을 즐겨 입었고 그들의 춤은 마치 물속에서 유영하듯 부드러우면서도 강렬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음악을 엠팝, 즉 마린팝이라 불렀습니다. 이 엠pop은 단순한 음악을 넘어 해상 도시인들의 자유분방하고 개척적인 정신을 상징하는 문화적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육지의 대중음악 차트는 엠팝 그룹의 이름으로 도배되었고 전 세계 젊은이들은 바다를 동경하며 엠팝 가수가 되기를 꿈꿨습니다. 2026년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이 해양도시 문명의 그림자 아래에 있습니다. 육지 국가들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그들의 영향력은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축소되었습니다. 모든 국제 현안은 해양주권국 연합이라는 거대한 해상연합체가 주도하며 육지 국가들은 그들의 결정에 따라야만 했습니다. 과거 육지의 전통적인 국경 분쟁은 사라졌지만 대신 해상도시 간의 자원 해역을 둘러싼 미묘한 신경전이 펼쳐지고 있었죠. 지중해의 작은 섬나라들은 해양 에너지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거대 해상 기업의 그림자 아래 놓였고 아프리카 대륙의 해안선은 끊임없이 확장되는 해상 농장과 어업 기지로 뒤덮였습니다. 바다는 더 이상 미지의 영역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류가 스스로 만들어낸 거대한 유기체이자 새로운 지배의 공간이었습니다. 자연의 경고는 영원히 망각된 채 인류는 스스로가 쌓아 올린 이 거대한 철의 요새 속에서 오만하게도 영원한 번영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멈추지 않고 거대한 물결이 되어 세상을 뒤흔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거대한 물결 속에서 수많은 시행착오와 치열한 주도권 다툼이 뒤따랐지만 인류는 결국 새로운 해상 문명의 질서에 적응하고 맙니다. 해양 거대 도시들은 단순한 거주지를 넘어 독자적인 주권과 막대한 영향력을 가진 해양 주권국으로 공고히 자리매김했습니다. 지상 국가들의 쇠락이 가속화될수록 이 거대한 해상 연합체인 오세아니아 주권국 연합의 힘은 더욱 막강해졌습니다. 푸른 바다 위에 건설된 그들의 연합의회는 거대한 진주족의 형상을 한 반투명 아크릴 도만에 자리했습니다. 그 내부에서는 해양 자원 분배, 해상 방위, 그리고 육지 국가와의 관계를 논하는 고위 관료들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고 그들의 짙푸른 제복은 심해의 차가운 권위를 상징하는 듯했습니다. 육지 국가들은 이제 과거의 영광을 잃은 채 해양 문명의 그림자 아래로 편입되었습니다. 그들은 해상 도시가 필요로 하는 희귀 광물이나 농업 자원을 공급하는 보조적인 역할로 전락했습니다. 웅장했던 옛 수도들은 희미한 관광 명소로 전락했고 녹슨 고층 빌딩 사이로는 풀벌레 소리만이 가득했습니다. 고대 유적지 주변에는 여전히 소박하게 살아가는 육지 원주민들이 흑빛 옷을 입고 전통적인 방식으로 농사를 지었지만 그들의 시선은 언제나 멀리 수평선 너머 눈부시게 빛나는 해상 도시들을 향했습니다. 그곳은 꿈이자 동시에 가닿을 수 없는 거대한 벽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새로운 시대에도 인간의 탐욕은 변치 않았습니다. 자원 해역을 둘러싼 해상 도시 간의 미묘한 신경전은 더욱 치열해졌습니다. 북대서양의 거대 해상 정유기지 아틀란티스 아이아이와 인도양의 첨단심 해 광물 채굴 도시 오리엔탈 드리무는 서로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끊임없이 경쟁했습니다. 도시 간의 물리적인 충돌은 드물었으나 해상 무역로를 둘러싼 사이버 전쟁과 정보전은 더욱 은밀하고 격렬하게 벌어졌습니다.
어둠이 내리면 도시를 밝히는 수많은 푸른빛 홀로그램 광고판들은 거대한 기업들의 로고와 함께 때로는 특정 도시의 선전 문구를 띄우며 조용하지만 날카로운 경고를 보냈습니다. 인류의 정신세계 또한 급변했습니다. 바다는 더 이상 미지의 공포가 아닌 모든 생명의 근원이자 새로운 유토피아로 인식되었습니다. 오세아니아 정신이라는 새로운 철학이 탄생했는데 이는 모든 생명체가 물에서 왔으며 궁극적으로 인류 또한 바다로 회귀해야 한다는 믿음을 담고 있었습니다. 도시의 중심부에는 거대한 생명 수호 사원이 세워졌는데 이곳에서는 도명천장을 통해 쏟아지는 인공 햇살 아래 신비로운 해양 생물 형상의 조각상들이 경건하게 빛났습니다. 이곳의 사제들은 반투명한 은빛 옷을 입고 바닷속 해류의 움직임을 흉내낸 느린 동작으로 새로운 의식을 집전했습니다. 2026년 현재 이러한 해양 문명의 영향은 우리의 일상 속에 깊숙이 뿌리내렸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육지 중심 사고방식으로 세상을 보지 않습니다. 학교에서는 지구 지리학 대신 대양 지리학을 배우며 세계 지도는 육대주가 아닌 수십 개의 거대한 해양 도시들과 그들을 잇는 해저 터널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스마트폰의 기상 앱은 육지 날씨보다 해상 조류와 해수 온도, 해저 지진 경보를 먼저 알려줍니다. K-POP 대신 세계를 휩쓰는 M-POP은 여전히 바다의 자유와 무한한 가능성을 노래하며 젊은이들은 육지의 낡은 시스템을 벗어나 해상 도시로 이주하기를 꿈꿉니다. 인류는 스스로 바다 위에 건설한 거대한 유기체 속에서 자연의 경고를 잊은 채 오만하게도 영원한 번영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 거대한 물결 속에서 수많은 시행착오와 치열한 주도권 다툼이 뒤따랐지만 인류는 결국 새로운 해상 문명의 질서에 적응하고 맙니다. 해양 거대 도시들은 단순한 거주지를 넘어 독자적인 주권과 막대한 영향력을 가진 해양 주권국으로 공고히 자리매김했습니다. 지상 국가들의 쇠락이 가속화될수록 이 거대한 해상연합체인 오세아니아 주권국 연합의 힘은 더욱 막강해졌습니다. 푸른 바다 위에 건설된 그들의 연합의회는 거대한 진주조개 형상을 한 반투명 아크릴 돔 안에 자리했습니다. 그 내부에서는 해양 자원 분배, 해상 방위, 그리고 육지 국가와의 관계를 논하는 고위 관료들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고 그들의 짙푸른 제복은 심해의 차가운 권위를 상징하는 듯했습니다. 육지 국가들은 이제 과거의 영광을 잃은 채 해양 문명의 그림자 아래로 편입되었습니다. 그들은 해상 도시가 필요로 하는 희귀 광물이나 농업 자원을 공급하는 보조적인 역할로 전락했습니다. 웅장했던 옛 수도들은 희미한 관광 명소로 전락했고 녹슨 고층 빌딩 사이로는 풀벌레 소리만이 가득했습니다. 고대 유적지 주변에는 여전히 소박하게 살아가는 육지 원주민들이 흑빛 옷을 입고 전통적인 방식으로 농사를 지었지만 그들의 시선은 언제나 멀리 수평선 넘어 눈부시게 빛나는 해상 도시들을 향했습니다. 그곳은 꿈이자 동시에 가닿을 수 없는 거대한 벽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새로운 시대에도 인간의 탐욕은 변치 않았습니다. 자원 해역을 둘러싼 해상 도시 간의 미묘한 신경전은 더욱 치열해졌습니다. 북대서양의 거대 해상 정유기지 아틀란티스 아이아이와 인도양의 첨단 심해 광물 채굴 도시 오리엔탈 드림은 서로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끊임없이 경쟁했습니다. 도시 간의 물리적인 충돌은 드물었으나 해상 무역로를 둘러싼 사이버 전쟁과 정보전은 더욱 은밀하고 격렬하게 벌어졌습니다. 어둠이 내리면 도시를 밝히는 수많은 푸른빛 홀로그램 광고판들은 거대한 기업들의 로고와 함께 때로는 특정 도시의 선전 문구를 띄우며 조용하지만 날카로운 경고를 보냈습니다. 인류의 정신세계 또한 급변했습니다. 바다는 더 이상 미지의 공포가 아닌 모든 생명의 근원이자 새로운 유토피아로 인식되었습니다. 오세아니아 정신이라는 새로운 철학이 탄생했는데 이는 모든 생명체가 물에서 왔으며 궁극적으로 인류 또한 바다로 회귀해야 한다는 믿음을 담고 있었습니다. 도시의 중심부에는 거대한 생명 수호 사원이 세워졌는데 이곳에서는 도명 천장을 통해 쏟아지는 인공 햇살 아래 신비로운 해양 생물 형상의 조각상들이 경건하게 빛났습니다. 이곳의 사제들은 반투명한 은빛 옷을 입고 바닷속 해류의 움직임을 흉내낸 느린 동작으로 새로운 의식을 집전했습니다. 2026년 현재 오세아니아 표준시를 알리는 해상 전광판 아래 런던의 해상 허브 돔은 자원의 흐름을 조율하고 파리 수중도시의 넘빛 심해 수족관을 지나 M-POP 선율이 세계를 뒤덮습니다. 학교에서는 지구 지리학 대신 대양 지리학을 배우며 스마트폰의 기상 앱은 육지 날씨보다 해상 조류와 해수 온도, 해저 지진 경보를 우선하여 알려줍니다. 인류는 과연 육지의 한계를 벗어나 바다에서 새로운 문명을 건설했다면 영원한 안식과 번영을 찾은 것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거대한 물결의 시작에 불과한 것일까요?